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내년부터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몇 층인지 무슨 향인지 소음은 큰지 작은지 이런 걸 더 감안한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엔 남향이나 로얄층, 조망권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하지만 내년부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검증센터에서 항목별로 등급을 매겨서 공신력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세부 정보 공시를 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같은 단지라 하더라도 주택가격이 더 세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한 결과가 편차가 큽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조망권 프리미엄을 1.5%로, 학자들의 연구에서는 5에서 6%로 추정합니다. 향의 경제적 가치 역시 주택가격의 4%에서 크게는 14%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이 역시도 연구자에 따라 10% 넘게 편차가 꽤 납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아파트 상태와 실거래 정보가 정례적으로 제공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아파트의 몇 층까지를 로열층으로 평가받고 있는지, 요즘은 강남 쪽 한강 조망권은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상승했는지, 강북권 조망권에 비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물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편하더라고요. 내가 살 집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겠죠. 10월 16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래도 매일 증시를 파악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겁이 나서 한 며칠 안 봤습니다. 네. 먼저 요즘 코스피 코스닥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지금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중동의 지정학적 이제 불안정성입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도 많이 하락을 했던 이유가 이 지정학적인 문제가 결국은 더 번져나가지 않겠느냐. 더 이제 디테일하게 바라보자라고 하면은 이것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란까지도 번져나가 가지고서 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등하는, 그래서 경기가 상당히 빠르게 냉각되는 그 경로에 대한 우려를 제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증시도 코스피가 1%, 그다음에 코스닥이 2% 이상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지상 쪽으로 과연 얼마나 일단은 군을 투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슬람 쪽에서 어느 정도의 반격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다라는 것이 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제일 큰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미국의 장기 금리 우려 이런 것들이 막 덧붙여지면서 시장 상황은, 시장 전망도 굉장히 부정적인데, 정작 3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해외보다도 더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투자자들이 여겼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미래 12개월 순이익에 대한 예상치가 조금씩은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한 달 동안에 빠르게 그 예상치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는 3분기부터 해가지고서 한국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예상 대비 특히나 나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인데요. 일단 지금 나온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IT, 그다음에 배터리 쪽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는 잘 나온 것이죠. 네. 일단 제일 먼저 발표한 LG전자부터 보게 되면요.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2% 줄어든 반면에 영업이익은 34%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상치 대비로 보게 되면요. 매출액은 거의 비슷했으나 영업이익이 한 23% 정도 더 잘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각각 13% 그리고 78%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졌었거든요. 그것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매출은 거의 비슷했고요. 영업이익은 한 12% 정도 오히려 더 잘 나왔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에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1조 원대까지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도 나왔었는데 그보다 높은 2조 4천억이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배터리로 가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매출액은 7%, 영업이익은 40%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건데요. 최근에 그 이제 여러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실적이 좀 특히 전기차 판매에 대해 가지고서 부진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도 나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낮아진 눈높이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은 8% 더 잘 나왔습니다. 각각의 이유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LG전자는 가전 쪽에서 뭔가 경쟁사 대비해서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간 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적정한 재고를 유지하면서 소위 제값 받고 물건을 잘 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것보다는 반도체 시장이 그리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그 북미 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AMPC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라는 걸 해주는 것인데, 근데 북미 쪽의 출하량이 예상보다 더 증가를 하면서 이 AMPC의 수치 규모가 확대된 점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예상 대비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끈 요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 정도면 우리나라 실적 시즌에서 거의 사실 절반이 나온 거예요. 예. 왜냐하면 워낙 큰 기업들이고 그렇죠. 다른 이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 굳이 뭐 저희가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자동차 예. 그리고 뭐 포스코와 같은 이제 그 좀 철강같이 그 헤비 인더스트리에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는 금융주들까지 하게 되면 거의 실적은 다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실적 시즌 초반이기는 하지만은 국내 분위기가 괜찮다. 예. 그래서 우려가 굉장히 과도했었구나. 그런 점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증시 열렸다 시간에 정광호 대표님이 여러 차례 말씀 주셨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반드시 주가와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그나마 다행히 좋았다고 하니 다행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실적은 대충 알아봤는데 미국 기업들도 실적 발표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미국도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호조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은 실적 시즌 초반부에 금융사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금요일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 보시게 되면 뭐 JP모건, 웰스파고, 시티, 그다음 블랙락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모두 다 실적이 예상 대비 그다음에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냐면 JP모건은 예상 대비 한 10%, 웰스파고하고 시티는 약 20%, 블랙락은 약 30% 정도 예상치 대비 잘 나왔습니다. 당초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요,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해 가지고서 불안한 그런 심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큰 문제를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몇몇 은행들이 파산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 은행 사태가 왜 발생했느냐라고 할 때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근데 미국의 지금 은행들은 미국의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 이 국채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서 자기 자본이 사실상 잠식된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은행 사태가 발발하게 된 이유거든요. 그것이요. 예. 그러다 보니 최근에 또 시중 이제 그 금리가 특히 장기채를 위주로 해가지고서 4%를 넘어서 5%를 간다라고 얘기가 나오니, 그러면은 은행들이 다시 한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라고 우려를 했고, 그러다 보니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대단히 낮아져 있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고, 심지어는 향후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기업들이 오히려 더 올려버렸습니다. 본인들의 실적이 나중에 그 순이자 마진은 더 나올 것 같고 비용은 오히려 더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금융사들을 비롯해가지고서 지금 실적 시즌 초반이긴 한데 결과를 말씀드려 보면은요, 미국의 S&P 500 기업 기준으로 6%의 기업들이 지금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84%의 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과거 대비 높은 숫자입니다. 예. 과거 5년 평균이 77%, 과거 10년 평균이 74%인데 지금 84%가
더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이 상회한 폭도 과거 대비 높습니다. 지금 주당 순이익의 상회폭이 이번 분기에 10.1%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보시게 되면 과거 5년 평균이 8.5, 과거 10년 평균이 6.6%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많고 그 상회하는 폭 자체도 과거 대비 높다. 그러니까 실적 시즌을 상쾌하게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네요. 제가 듣기로는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올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상치에 비해서 더 올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이 기업들의 실적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어떤 예상치를 기준으로 삼는 게 더 중요한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식 시장을 바라볼 때에는 항상 그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나왔느냐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은 특히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있느냐를 볼 때에 향후 12개월 미래 순이익 예상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예. 그에 따라 가지고서 미국 증시가 거의 흘러가게 됩니다. 그 둘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거든요. 즉 예상치 시장에서 보고 있는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눈높이 대비해서 실제로 이익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러면은 눈높이 대비 잘 나왔다라고 하면 그 눈높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반면에 눈높이 대비 낮게 나오고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기업들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향후 눈높이가 낮아져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에는 항상 예상치 대비해서 얼마 정도 나오고 있느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미국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 2021년도 4분기부터 해가지고서 이제 시장 예상치 대비 순이익의 상회폭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점점 내려가서 22년 4분기까지 와가지고서는 거의 이제 상회를 했다 하더라도 미미한 한 1% 정도밖에 상회를 못하는 수준으로 실적 시즌이 어찌 보면 매우 부진하게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던 것이 올해 1분기부터 반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에는 과거 10년 평균을 상회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 극초반이긴 하지만은 3분기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과거 5년 평균을 넘어서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짧게 정리드리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 전에는 시장에서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추정치가 너무 높았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제로 실적을 냈을 때에 생각보다 별로네 이런 비중이 높았다면 최근 한 1년 들어와서는 이제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예. 이제 침체 확률이 너무 높아졌으니까는 기업 실적도 결국엔 안 좋아질 거야. 이렇게로 봤는데 그 실적이 더 잘 나오는 폭이 부정적인 생각 대비해서는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심리가 장악했을 때에 근데 실제로 시장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은 좋지만 그에 대비해서 자산 시장의 변동성은 정말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유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의 요인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은 지정학적 요인입니다. 이것이 이란까지 만약에 이슈가 번져나가게 된다.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정말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최근에 보니까는 확전이 되면은 150불이나 200불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야. 분석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돼버리면 인플레는 급증을 하게 되고 경기는 냉각이 되겠죠. 소비 여력이 기름 때문에 굉장히 약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는 오면서 그와 동시에 침체도 오게 되는 그런 걱정을 시장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도 보시게 되면 이 지역에서 긴장도가 높아졌던 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풀려나갈지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실 섣불리 예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늘 하시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사실 최악의 경우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거를 부정적으로 지레짐작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또 향후
향후 금리에 대해 가지고서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결국 너무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면은 그러면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비둘기적인 색채가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심지어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연준의 위원들까지도 여러 이유를 들어가지고서 비둘기 색채를 내비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금리 이제 기준금리 경로를 보시게 되면 이제는 추가 인상의 가능성이 이제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쪽의 확률들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11월 미국의 금리 결정 회의를 보게 되면은 동결 확률이 한 달 전에는 한 55%, 60% 정도로 봤거든요. 예. 지금은 90% 초중반까지 많이 올라가 올랐네요. 있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인상 확률이 있어 보이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가장 인상 확률이 높아 보이는 달조차도 30%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나온 월스트리트저널의 이코노미스트들 대상 조사에서도 보게 되면 미국 요번에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확률을 60%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될 걸로 보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의 반응도 그렇고 최근 이코노미스트 조사에서도 그렇고 대략 내년 6월 정도를 첫 번째 인하로 보고 있습니다. 네. 11월에 연준의 금리 동결에 대해서 전망하는 치도 점점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바뀐 전환 흐름이 우리나라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 금리 결정 회의가 있는데요.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동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동결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러면 시장에서 가지는 의구심은 최근에 대출이 다시 또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해가지고서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에 나가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한 비판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에 대해 가지고서는요 단순히 이제 금리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가 대출 수요를 자극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인들이 합쳐져 가지고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만 가지고서 마치 한국은행을 슈퍼맨으로 여기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는 조금 너무 나간 생각인 것 같고요. 대출 수요는 현실적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좀 제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유가가 100불 이상으로 급등하고 그래서 미국의 금리 기조도 다시 상승 방향으로 돌아간다 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거기에 맞춰서 또다시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게 어떤 조합으로 나올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유가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빠르게 냉각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올리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요인들은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핸들링할 수가 없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금리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좀 대처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국내외 증시 주요 이슈 있으면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금리 결정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중국에서 각각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미국은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걸 보게 되면 경기가 과연 정말로 재가속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부양책 최근에 많이 썼잖아요. 그게 효과를 내고 있는지 뭐 고정자산 투자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점들도 시장을 움직일 만한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짧게 하나 여쭤보면 중국에서는 부동산 투자 개발 회사들 이 회사들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는데 요즘 더더욱 디폴트 우려들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구조조정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나오지만은 경기 자체가 좀 회복을 해줘가지고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기 시작을 해야 그와 같은 지원책들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악을 막는 것이지 이거를 다시 되돌리는 회복시키는 방향은 결국은 경기의 회복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올 각종 경제 지표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우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국내외 현안들 쭉 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숙한 기업 이야기로 경제와 친해지는 신기반기 레드칩 시간입니다. 오늘도 카운트의 신기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회사 어떤 브랜드인가 봤더니 저에게도 아주 친숙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요? 예, 버켄스탁 슬리퍼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슬리퍼죠? 네, 예. 슬리퍼. 예, 이 그러니까 슬리퍼 슬리퍼는 만드는 회사. 실내화고요. 예.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사실은 그 실외에서 신는 슬리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슬리퍼라고 통칭하죠. 네. 버켄스탁 하면 그러니까 교수님한 신으시는 것도 유명하고 또 하나는 스티브 잡스가 애용했던 브랜드로 유명해요. 갑자기 초라해집니다. 아니 이게 재밌는 게요. 그 잡스가 정말 예쁜 것만 좋아하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 못생긴 가구는 안 둔다고 가구 없이 전등만 켜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버켄스탁을 좋아했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인데 버켄스탁은 못생긴 슬리퍼로 유명하잖아요. 약간 미관상 그렇게 딱 뭐랄까요? 첫 번째 느낌이 투박하다 이런 느낌이죠. 투박하다는 예. 표현이군요. 예. 못생겼다기보다. 네. 근데 심지어 버켄스탁은 2022년이었는데 뉴욕 타임스하고 같이 광고했는데요. 예. 광고할 때 이유가 있어서 못생겼어요가 제목이었어요. 그 못생긴 건 아예 대놓고 광고라는 브랜드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보통 발이 신발에 맞추잖아요. 예. 근데 이 버켄스탁은 우리는 신발이 발에 맞춰요. 그러니까 발에 있는 그대로의 건강한 모습을 지켜줘요. 이게 버켄스탁의 어떤 철학이고요. 지금까지도 이게 통용되죠. 사람의 발 모양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노출하다 보니까 조금 투박하게 생겼다 그런 기업 입장의 뭐랄까요 고해성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철학이죠. 네. 예.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에는 상장하려다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발발 하더니 헛발질을 크게 했어요. 이게 이런 브랜드 파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장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지난주였죠. 11일 날 뉴욕 증시 상장했는데 그 시총이 원래는요 11조 원이 넘을 줄 알았는데 예. 결국은 10조 원 겨우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달러로 치면 한 주당 46달러 기대했는데 이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13% 정도 첫날 폭락했고요. 요즘 미국 증시 안 좋으니까 더 떨어지고 있죠. 그렇군요. 특히 잘 나가는 회사인 것 같은데 이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못생긴 건 좋았는데 잘난 척한 거는 시장 용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켄스탁 PER 있죠. 주가 예. 수익 배수가요. 27배예요. 이게 비교해 드리면 그 어글리 부츠라고 있어요. USG라고 해서 유명한 신발 브랜드인데 이 데커스 아웃도어가 22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버켄스탁이 LVMH 그룹 소속이거든요. 예. 이게 LVMH가 22배예요. 그러니까 모회사보다 더 많아요. 심지어 하나 더 비교해 드리면 그 가장 편하게 신는 신발로 경쟁 브랜드가 크록스잖아요. 네.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 요즘 Z세대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죠. 이게 2006년에 선배죠. 나스닥에 상장했는데 지금 PER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데도 7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7배라는 건 버켄스탁은 욕심이었던 거죠. 욕심을 너무 부려갖고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네, 우리가 친숙하게 즐겨 입는 또는 신는 여러 회사들이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번 시간에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버켄스탁은 또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는 회사입니까? 버켄스탁 일단 이런 브랜드는요 역사가 길죠. 250년 역사예요. 네, 1774년에요. 요한 버켄스탁이라고 성이 버켄스탁인데 이제 독일에서는 재벌 이름이 되겠죠. 예. 버켄스탁이 교회에서 실방공으로 일하다가 여기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교회 신발공이요? 네, 문제는 뭐냐면 포인트는 이 증조 할아버지는 신발공이었는데 증손자가 태어나요. 이분이 1896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공장을 만들거든요. 핵심이 뭐냐면 할아버지는 신발공, 증손자는 스타트업 창업가. 당시로 치면. 근데 이때 보통 스타트업한테 가장 요구되는 게 뭐냐면 시장을 넓게 보지 말고요. 집중할 수 있는 핵심 키 시장만 찾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렵잖아요. 네. 당시 버켄스탁도요. 뭘 찾았냐면 우리 무명 브랜드인데 어디에 팔까 하다가 목욕탕에 팔아요. 욕실용 슬리퍼로 시작을 합니다. 예. 욕실용 슬리퍼 요즘도 많잖아요. 네. 버켄스탁도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작은 시장으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기술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욕실 신발을 팔다가 기술 개발을 하는데 당시의 기술 개발 핵심이 뭐였냐면 코르크를 소재로 해서 그러니까 코르크가 당시에는 플라스틱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와인용 코르크 마개를 갖고 신발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신발을 만들었고요. 그런 기술을 갖고
발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처럼 편해요에서 훗베드였는데 이게 독일어로는 후스베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발이 신발에 누워 있는 것처럼 침대에 누워 있는 것처럼 편한 신발이라고 해서 후트베트 만들고요. 이게 지금까지 있는 기술인 거죠. 신발 약간 말씀드리면 신발은 인솔하고 아웃솔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아웃솔은 신발에서 보면 지면하고 부딪히는 맞닿는 부분이고 예. 인솔은 신발 우리 발바닥하고 부딪히는 부분인데 예. 인솔을 코르크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예. 디자인을 하는데 코르크니까 깎기가 쉽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발 모양 그대로 디자인을 합니다. 발 뒤꿈치, 발가락, 뭐 발등 이런 것까지 맞춰갖고요. 코르크하고 디자인까지 더해갖고 누구보다 편한 신발을 만들어내요. 말씀드렸다시피 버켓스탁은 프리미엄이거든요. 독일 예. 브랜드이기도 하니까 디자인이 특이한 게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발을 편하게 침대에 누워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기능을 따른 거죠. 네. 버킨스탁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특히 또 한 가지가 소재가 코르크라는 독특한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진짜 사람의 발 모양과 똑같이 디자인하기도 용이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생긴 거군요. 그래서요, 제가 버킨스탁 신다 보면 예. 내 발이 이렇게 편해도 돼라는 생각 하나와 내 발이 이렇게 못생겼어라는 생각을 하죠. 이게 발바닥이라는 게 잘생기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버킨스탁이 못생긴 건 내 발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이런 건데 특히 코르크가 특이해요. 코르크는 나무에서 나오잖아요. 코르크 나무. 이 코르크 나무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서만 채취되는데 네. 이게 잘만 하면 껍질만 잘 깎아내면 100년도 키울 수 있대요. 나무 죽이지 않고 코르크를 채취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라텍스 있잖아요. 예. 혼합을 살짝 해서 발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황마라고 해서 특이한 섬유가 있거든요. 일종의 그물 같은 건데 예. 마니까 이걸 통해서 말하자면 통풍이 되게 만드는 거죠. 라텍스하고 코르크만 있으면 발에 땀이 찰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해결한 걸 250년 동안 해온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나중에는 군용하고요. 환자용 신발로 유명해지고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날 때 독일 군한테 이 신발을 보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특이했던 게 요즘 우리 의사 신발하면 크록스잖아요. 예. 플라스틱. 예. 당시에는 의사 신발하면 버켓스탁이었어요. 플라스틱 나오기 전에는. 버켓스탁이 말하자면 이 시장을 먼저 장악했었던 거였는데 시장은 나중에 미국으로 진출하면서 성장하게 되죠. 네. 독특한 모양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용성에 딱 방점을 찍고 나도 이거 신어야지 하면서 발전을 쭉 해왔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승승장구를 했나요? 아니면 여기 이 회사도 후손들로 내려가면서 좀 기폭이 있었습니까? 기복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5대 손까지는 똑똑해요. 5대 손이 이제 요한 버켓스탁 교회 신발 장인이었던 분의 5대 손자인데 이분은 미국에 진출하는 것까지 성공합니다. 네. 미국에서는요 처음에 못생겼다고 외면받거든요. 근데 결국은 건강용품 시장으로 포지셔닝을 해요. 그러니까 몸 발이 편해요. 그래서 환자들이 신거나 의사분들이 신거나 이러다가 특이한 행운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1970년대 미국에 진출했거든요. 70년대는 히피의 시대잖아요. 예. 당시에 뭐냐면 구두를 신는 양복쟁이들은 기성세대, 슬리퍼를 신는 우리는 신세대. MZ세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갖고 당시에 버켄스탁을 신으면 신세대라는 히피다 이런 이미지가 생기면서 네. 이른바 버켄스탁 진보주의자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어요. 근데 이 버켄스탁 진보주의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인 거죠. 스티브 잡스가 당시에 히피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유명한 히피 저항 가수인 존 바에즈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버켄스탁을 신고 애플을 만든 거죠. 그래서 스티브 워즈니아한테 컴퓨터 만들어 놔도 부자로 만들어줘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버켄스탁을 신고 자유를 외쳤던 건데 그래서 미국에서 정말 히피 신발로 정말 인기를 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브랜드 제품명을요 미국의 도시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아리조나, 뭐 플로리다, 올란도, 벨몬트 이런 게 다 그 버켓스탁 제품 이름인데 이때 나온 거고요.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거는 마드리드하고 기제예요. 이거 다 도시 이름이에요. 기제면 이집트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기제고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이집트 신발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예. 이집트. 마드리드, 기제, 아리조나가 지금 버켄스탁 매출의 50% 차지합니다. 네.
이렇게 아까 앞서서 표현해 주실 때 못생긴 신발 해주셨고 그다음에 실용성에 방점을 찍은 신발 이 두 가지 측면을 말씀 주셨는데 네. 정작 이 신발의 주인은 네. 명품 그룹이에요. LVMH. 네.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2021년에 버켄스탁을 인수하는데요. 인수가가 한 5조 원 좀 넘어요. 근데 이 배경이 뭐냐면 아까 잠깐 후손이 다 똑똑했다고 했잖아요. 예. 5대 손까지는 똑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재벌가의 그 형제의 난 벌어지고요. 그래가지고 2000년대에 버켄스탁 가문이 분열됩니다. 네. 그래갖고 경영권 지분 경쟁을 하다가 야 이래갖고는 슬리퍼 팔아갖고 못 참겠다 이러니까 2013년에 소유는 버켄스탁 가문이 하고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기로 해요. 예. 두 명의 CEO를 선임하는데 한 명은 내부 승진이고요. 한 명은 외부에 마케팅하는 인물이었어요. 뭐 이름이 마커스 벤스버그하고 올리버 라인 헤르트인데 다 독일 분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버켄스탁을 더 이상 우리는 슬리퍼가 아니야. 우리는 패션 회사야라고 하면서 유명한 패션 브랜드들하고 이른바 콜라보레이션을 합니다. 예. 콜라보 지금 뭐 완전 유행하잖아요. 예. 근데 당시에 2012년에 했던 유명한 콜라보가 뭐였냐면 그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PB 파일로라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어요. 네. 이 디자이너가 어떤 인물이었냐면 왜 여성은 하이힐을 신어야 돼? 여성의 발을 편하게 해줘야 돼? 라고 하면서 패션 모델들한테 런웨이에서 슬리퍼 신깁니다. 그게 버켄스탁. 네, 맞아요. 그래서 당시에 버켄스탁에 모피를 붙여갖고 예. 별명이 퍼켄스탁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콜라보레이션으로 하면서 버켄스탁이 한때는 히피의 신발이었고 아니면 의사분들이 신는 신발이거나 군용 신발이었다가 나중에 패션 인플루언서들 정말 트렌드 세터들의 신발이 된 거죠. 네. 저도 기억나는 게 이때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에서 버켄스탁이 막 유행하는 거예요. 왠가 했더니 PB 파일러 패션의 영향이었던 거죠. 예. 그다음부터 유명한 디자이너 리 오웬스는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발렌티노 있잖아요. 유명한 네. 브랜드. 여기 콜라보를 하면서 완전히 급성장을 해갖고요. 2022년도 매출이 12억 4천만 유로까지 가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1조 한 7천억 원까지 성장을 해요. 이렇게 성장하니까 LVMH가 그래? 니네 더 이상 슬리퍼가 아니고 뭐 신발이야? 브랜드야? 그러니까 인수에 대한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하나가 더 있었던 게 재밌는 이슈가 있는데 코르크를 갖고요. 스킨케어 제품도 만들어요. 얼굴에 발라요. 얼굴에 발라요? 코르크의 특수 성분 중에 수베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예. 이게 그렇게 피부에 좋대요. 그래갖고요. 버켄스탁 스킨케어의 제품이 28가지가 됩니다. 이것도 버켄스탁 그 회사 제품인가요? 맞아요. 네. 이게 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케어하는 건데 물론 예. 저는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발로 씻는 거 머리 얼굴에 바르는 게 좀 맛있긴 한데 어쨌든 요게 인기를 끌기도 하면서 LVMH가 니네 포텐셜이 있군요. 발도 파는데 얼굴도 팔아요. 그러면 살 수 있겠네 해가지고 5조 원에 산 거죠. 어찌 보면 이 덕분에 버켄스탁 가문은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았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돈방석에 앉은 거는 버켄스탁이 맞고요. 5조 원 정도 팔았으니까. 예. 5조 원이면 많이 팔았죠. 근데 당시에 특이했던 게 뭐였냐면요. 2021년이잖아요. 이때가 언제예요? 코시국이잖아요. 코로나 시국 때 재택근무를 많이 했죠. 예. 집에서 일할 때 가장 편하게 신는 신발은 구두가 아니라 그렇네. 슬리퍼죠. 슬리퍼죠. 네, 그 덕분에 버켄스탁 가문 정확하게는 버켄스탁의 두 명의 전문 경영인이죠. 예. 이 인물이 정말 나이스 타이밍에 LVMH한테 회사를 넘겼어요. 예. 정확하게는 이 버켄스탁을 인수한 건 LVMH 산하에 있는 사모펀드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아까 왜 이번 상장이 부진했던 원인일 수 있는데 네. 5조 원에 샀어요. 예. 근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 끝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버켄스탁카는 실내화가 유행하는 시기가 아닌 거죠. 그리고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어그리 부츠라는 게 유행한 적도 있었어요. 예. 신발이 못생길수록 인기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도 지났거든요. 지금은 예뻐야 예쁜 것이다가 패션의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버켄스탁의 트렌드가 좀 지나간 상태인데 이때 상장을 해야 됐던 거죠. 근데 지금 상장 시총이 10조 원이잖아요. 네. LVMH가 인수한 건 5조 원이니까 네. 2배 먹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배율이 PER이 27배니까 이렇게 해야지 2배 먹는 거예요. 만약에 크록처럼 7배였으면 2배 못 먹죠. 네. 그러니까 이번 상장은 어찌 보면 LVMH가 버켄스탁 인수 타이밍에서 5조 원 주고 산 걸 어떻게든 돈을 받으려고 배율을 높이다가
결국 시장에 실망을 준 부분이 있는 겁니다. LVMH는 꼭 그 명품만 수집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나름대로 각광받는 브랜드는 전부 다 사모으는 그런 회사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LVMH는 사실 그 아르노 회장이요.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잖아요. 패션 예.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걸 인수합병했고요. 심지어 80년대 디올을 인수할 때는 파리 패션계가 아르노 회장이 디올 인수하는 거 반대했죠. 예. 기업 사냥꾼이거든요. 기업 사냥꾼이 프랑스 브랜드를 다 인수하면 그 다음은 독일 브랜드고 그 다음은 글로벌 브랜드겠죠. 그렇게 이제 확장해 가는 거고요. 거기에 버켄스탁이 중간에 껴있는 겁니다. 어쨌든 버켄스탁 자체는요. 지금 가장 편한 브랜드니까 네. 그리고 기능성도 있고 실용성도 있고 이제는 패션화가 되어 있으니까 매력적이긴 하고요. 어쨌든 5조 원에 판 버켄스탁 가문은 발 뻗고 자겠죠. 신발 발이 편해졌을 겁니다. 이게 뭐 남의 나라만 이렇게 좋은 일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좀 정말 궁금해요. 나름대로 신발이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브랜드가 없었지 정말 만들어준 건 우리가 다 만들어줬다 해도 과언이 아닐 그렇죠. 정도였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자본력도 있고 한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인들 중에서 네. 나는 이런 패션 브랜드를 M&A로 사 모아서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육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패션과 관련된 세계적인 명품 그룹을 하나 만들겠다. 이럴 법도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도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LVMH 같은 데서만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LVMH 유럽은 아시다시피 역사를 팔고 사는 나라잖아요. 예. 그 지역 전체가 지금 사실 산업 자체가 프랑스에선 명품이라는 역사를 파는 게 가장 큰 수출 산업이니까요. 그리고 이 명품은요. 계급을 파는 거예요. 예. 너와 다른 나를 입증하기 위해 비싼 걸 사겠어.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아직 아시아권에서는 그 시간이 좀 짧은데요. 일단 일례가 필라 같은 케이스는 예. 이탈리아 브랜드 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사가 역으로 한국이라서요. 이제 인수를 예.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라이센싱하고 외국 브랜드 갖고 오는 시대에서 점점 오리지널 브랜드로 넘어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K-뷰티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K-뷰티에서는 지금 4세대 뷰티까지 나왔거든요. 뭐 조선 미녀, 마녀 공장 이런 브랜드들은 우리나라 헤리티지 갖고 만드는 브랜드니까 이런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버켄스탁 250년 불허할 게 아니죠. 그렇군요. 우리도 조선 집신 조선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의 LVMH 약간만 참을성을 갖고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디아의 발걸음 듣고 계십니다. 오늘 신발에 대해서 배워봐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국 또 무엇을 찾으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